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뉴스 몇 가지를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난 4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는데 2.3% 이제 연율로, 다만 이제 시장의 예상치였던 2.6보다는 좀 낮았었고요. 하지만 뭐 그래도 경착륙, 연착륙을 논의하기에는 여전히 미국 경제는 뜨겁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해서 미국 증시는 조금 우리 시간 연휴에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물론 밤사이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보면은 오늘 하이닉스가 10%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중국의 딥시크라는 새로운 AI 서비스, 여기서부터 또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죠.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기자님들? 오늘 하이닉스가 10% 이상 폭락하고 있는. 시장이 나흘간이나 쉬었으니까 오늘 예. 하루에 탁 소화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10%는 생각보다 크네요. 다른 분들은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리 나흘간에 누적된 게 있다고 해도 이 정도일까?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이게 이렇게 악재일까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근데 다들 악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첫날이었죠. 딥시크가 발표된 첫날 엔비디아가 하루에 17%나 폭락을 했었고, 이후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간 뭐 연휴 합쳤을 네. 때도 한 15% 그렇죠. 정도의 이제 내림폭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하이닉스도 반영을 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오늘 3%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가 3%, 2위가 9.95%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블룸버그의 속보가 나오기는 했는데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로부터 HBM3E 8단짜리의 공급 승인을 얻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만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HBM3E 12단까지의 공급 정도는 가야 하이닉스랑 좀 비슷한 레벨로 간다는 건데, 물론 HBM 뭐 4까지도 하이닉스는 이제 하반기에 양산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일단은 8단까지, HBM3E 8단까지의 승인을 얻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 실적 속보치, 잠정치죠, 잠정치. 예,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속보치 때 발표가 됐던 거랑 같은 금액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의 영업이익이 얼마일 것이냐, 한 3조 될까, 이렇게들 시장이 관측을 했었는데 2조 9천억 원 정도인 걸로 지금 발표가 나왔네요. 와, 반도체 시장이 뭐 엄청 지금 이슈가 많습니다. 하이닉스 가격 하락은 근데 엔비디아가 월요일 날 17% 떨어진 것도 그렇지만, 이른바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간 너무 많이 오른 게 한 번에 조정이 빌미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도 보니까요, 연초에 한 17만 원대였는데 지금 22만 원대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요거에 대한 약간 조정의 빌미 정도로 이게 작용을 해서 그간 주말 동안 연휴 동안 쉬면서 충격이 어느 정도 다 흡수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충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네요. 미국 시장에서 AI 관련 주들도 또 원체 많이 올랐었으니까 또 조정의 빌미가 또 강력하게 됐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조정의 빌미라고 보기에는 딥시크의 존재가 충격이 컸습니다. 일단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딥시크 좀 간략하게 좀 누가 설명을 해주실까요? 송일아 기자. 네, 딥시크는 일단 중국의 AI 스타트업, 아직 이 설립된 지 2년이 채 안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난리가 난 게, 지금까지 AI 분야는 돈을 많이 투입을 할수록 이제 이 모델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좀 국룰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국룰을 깨는 이 모델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딥시크가 지난 20일이죠. AI 추론 모델인 R1이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게 성능은 오픈 AI의 O1과 비슷한데 들어간 비용이 오픈 AI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제 8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나서 업계가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게 단숨에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에 올랐고요. 이걸 사용해본 전문가들의 리뷰가 이제 속속 등장을 하면서 네. 성능에는 이견이 없다. 근데 비용은 정말 획기적으로 줄였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까지의 이 게임의 룰을 좀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뒤흔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런 극강의 가성비 때문에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만에 17%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약 847조 원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증발을 했고요. 이게 단일 기업의 하루 감소 시총으로는 역대 최대치래요. 그래서 다른 빅테크들도 상황은 비슷하고, 이게 기술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 3전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소부장주, 전력기기주들까지 지금 엄청 크게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이날 모조리 반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AI의 어떤 영향으로 그동안 수혜를 보면서 많이 올라갔던 것들까지 다 같이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딥시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예. AI계의 태무다. 아, 네, 요겁니다 바로. AI의 태무. 네. 정말로 싸게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싸게 팔고, 이거는 지금 이제 공짜로 풀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누구나 무료로 그래서 약간 이 AI계의 태무란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한계까지도 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무 다들 막 싸다고 해서 한 번씩 써보다가 에이 그렇지 뭐 이러고서 이제 또 좀 떨어져 나가는 고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유해 물질도 많이 나온다고 네네. 하고 개인 정보도 불안하다고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약간 그 성장의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들어간 게 바로 AI계 태무다라는 게 별명이 딱 맞지 않을지. 권소윤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딥시크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왜냐면 뭐 일반인들한테는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 갑툭튀 느낌이긴 한데 사실 AI를 활발하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챗 GPT뿐만 아니라 뭐 이제 영상이라든가 이미지에 특화된 AI들이 따로 있어서 네. AI를 되게 활발하게 쓰는 분들은 한 달에 구독 비용으로 한 10만 원, 20만 원을 지출해요. 여러 가지 쓰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용 부담이 크니까 이제 대안으로 찾았던 것이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구글 AI 스튜디오 혹은 딥시크였거든요. 네. 근데 딥시크 괜찮긴 한데 이게 중국 거라서 뭐 보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인의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감수할 수 있으면 딥시크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딥시크를 좀 써봤었어요. 근데 오. 그러니까 약간 이 로그인할 때까지도 조금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이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저의 구글 정보가 다 털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가입을 했는데 이메일도 뭐 예를 들어 다음은 가입이 안 되고 네이버로만 가입이 되고, 그 전화번호로 가입할 때는 그 중국 번호 86으로 시작되는 그 번호로만 가입을 할 수 있고 이런데 해서 써보니까 챗 GPT만큼의 이제 성능은 있는데 뭐 다만 뭐 최근에 한국 상황, 뭐 정치 상황 이런 거 물어보면 2023년 10월이 마지막 업데이트된 거이기도 하고 뭐 한계대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 민감한 뭐 예를 들어 중국 국가 주석이 누구야 이러면 대답을 안 해요. 나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 주석이 이름을 물어보는 것도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약간 한국어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줬다라고는 했는데 네. 지금은 한국어로 물어봐도 뭐 예를 들어 천안문 사태에 대해 설명해줘 그러면 똑같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긴 그렇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여행 계획을 좀 세워줘 이러면 챗 GPT만큼의 성능을 좀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요거 이제 거대 대규모 언어 모델에 관한 거고. O1 같은, 그러니까 오픈 AI O1이나 지금 20일 날 이제 발표한 R1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든가 수학 이런 분야에서 조금 성능을 발휘하는 이제 계산해서 추론하는 결과들을 내주는 이런 것도 실제로 뭐 수학 경시 대회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오픈 AI의 O1보다도 조금 미세한 차이긴 네. 하지만 좀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파워풀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천안문 사태라든지 이런 거를 딥시크한테 물어보면 뭐 수학적인 거나 이제 다른 걸 물어보시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본인이 이제 강점을 가진 걸로 유도를 하는 거죠. 이 딥시크의 창업자도 굉장히 화제입니다. 량원펑이라는 인물인데 1985년생이고 또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천재 중에 천재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바지 사장일 것이다. 또 이런 의혹도 또 제기한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저는 이 딥시크 관련돼서 중국 AI에 대해서는 하나도 뭔가 이렇게 관심 자체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딥시크 때문에 알게 됐는데 사실 중국에 그 AI 하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대요. 그 중에 6마리 작은 호랑이라고 불리는 AI 스타트업이 있대요. 쯔프 AI, 문샷 AI, 미니맥스, 바이전치정, 네. 링이 와누, 제외 싱천.
이 후발주자 딥시크는 후발주자잖아요. 네. 이 6마리에 속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게다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랑원팡이라고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된 그 돌아다닌 그 사진 있잖아요. 네. 그게 정부한테다 뭘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사진 그 나온 사진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없던 그 6마리에도 속하지 않았던 회사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게다가 등장한 개발자의 사진은 창업자의 사진이라고 하는 건 정부 무슨 행사 때 나온 사진이고 시점이 애매하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한 그 20일 그때 딱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춰서 한 거 아니냐 중국 정부가 이 충격을 주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우리가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개발 뒷이야기에 대해서도 추정이 또 많이 나오고 있을 수밖에 하지만 없는 거고요. 근데 약간 저는 이런 그 음모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중국의 AI 기술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약간 이기려는 일종의 정신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 개발 비용 자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20분의 1이다, 뭐 10분의 1이다 그 비용만으로도 이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이 들었을 것이다라는 또 감론을박이 계속 있더라고요. 일단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그 아론이라는 추론 모델 같은 경우를 보자면 그 아론이라는 추론 모델에 들어간 게 이른바 78억이다. 이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론이라는 추론 모델이 가능하려면 그 앞서서 있었던 언어 모델 뭐 V2, V3 여기 네. 개발 비용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개발 비용을 또 계산을 하고 그 여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건 빠져 있거든요. 요거까지 포함하면 78억 원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78억 원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다른 메타나 오픈 AI에 비해서는 그 정말 싸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지? 라고 했는데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했냐를 보니까 이게 그 미친 가성비 비결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해한 바로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전문가 혼합 아키텍처 이거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작업을 더 작은 작업으로 분해해서 전문가한테 할당하는데 이게 도서관에 비유하자면 사서가 모든 책을 읽고 나서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답을 해줄 만한 올바른 책을 사서가 찾아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8비트 부동 소수점 해가지고요. 엔지니어들은 숫자를 32개 0 또는 1로 표현하는데 이걸 8비트로 확 줄였대요. 이러고 되면 오류가 많이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32비트짜리를 8비트로 줄였으니까. 그런데 딥시크의 주장에 따르면 메모리 사용량을 75% 줄였는데 정확도를 해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픈 소스예요. 폐쇄형이 오픈 AI잖아요. 네. 다른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 오픈 소스는 누구나가 어떤 모든 개발자가 참여해가지고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딥시크는 효율성 측면에서 극대화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 사람의 전문가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한 것처럼 그렇게 효율화를 했다라는 거고 또 이제 감론을박은 좀 있는 게 이게 오픈 소스는 아니고 오픈 서비스다. 또 이렇게 또 평가절하하는 측도 그러네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모든 걸 다 공개한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사실 권소영 기자. 하드웨어도 보면 워낙에 이제 대중 수출 규제 때문에 사양이 낮은 칩을 쓰면서 칩 가격도 좀 줄였는데 그 저사양의 칩으로 이 정도 성능을 냈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이런 개발 과정 프로세스를 바꿨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뭐 혁신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사양 칩 사용한 거 외에도 개인정 어차피 이제 AR이라는 거는 여러 개 아주 대규모의 이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은 중국이 미국보다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라벨링 그러니까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비용이 미국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점도 이 비용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또 한 가지가 전력 사용 비용이에요. AI는 사실 전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전력 사용 비용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도 좀 줄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술력에다가 또 AI에 대한 이제 중국 정부의 기술국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해줬고 규제 수준이 낮고 인프라 비용이 이렇게 저렴하고 이러니까 이런 게 약간 다 맞물려서 이렇게 저비용으로 이게 개발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기술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거를 2달 만에 개발을 한 거잖아요. 과거에 그 전 단계 뭐 LMM 모델 이런 것들을 개발한 거를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이 R1을 2달 동안에 개발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저는 여기에 구성 인력들이 오픈 AI에 굉장히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적은 인력인데다가 보면 뭐 미국의 뭐 유수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다 중국의 토종 뭐 공과대학을 나온 전문가들 거기에다가 뭐 약간 신입 직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건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아하. 그렇죠. 또 하나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의 그 최첨단 칩, 뭐 GPU 같은 것들, GPU 같은 것들 수출하지 말라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중국이 챗GPT-4랑 비슷한 그런 딥시크를 개발해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뭐 효율화 아니면 저성능 칩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해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켠에서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는 안 믿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일단 이 창업자의 좀 면면을 보면 이분이 1985년생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공학 분야 명문대인 저장대에 입학을 해서 석사까지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 기법, 그 퀀트 트레이딩을 연구를 해서 이 헤지 펀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헤지 펀드가 좀 잘 나가서 2021년도에 약 20조 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펀드로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엔비디아의 칩을 비축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 저사양 칩 뭐 수출 규제 때문에 뭐 2,000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고사양 H100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다. 이런 의혹들도 지금 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픈 AI에서 그 자기네들의 데이터, 이 정제된 데이터를 이들이 다 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조사를 시작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딥시크가 오픈 AI를 바탕으로 자기네가 학습해 가가지고 네. 새로운 서비스 내는 것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그런 왜 짤방이라고도 하는 재미있는 이미지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 오픈 AI가 잡아놓은 물고기 통에다가 대고 딥시크가 낚시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림도 또 유행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빅테크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끌어모은 그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적합하도록 가공하는데 그 많은 시간이랑 비용이 투자가 되는데 그거를 가공된 정제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가서 썼다면 비용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은 있는데 아직까지 명쾌하게 확인이 된 건 없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자기네 데이터를 딥시크가 학습한 건 아닌가 이제 조사하겠다라고까지 밝힌 상태인 거죠. 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가 개인정보 안전성입니다. 아, 이건 정말 이게 우리나라 지금 금융권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IT 대기업들도 그렇고 챗GPT 같은 AI 서비스도 심지어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령을 내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이 만든 AI 서비스다. 특히 여기에다가 어떤 뭐 보고서를 PDF 파일로 통째로 올려서 뭐 요약해줘라든지 어떻게 변형해줘라든지 한다면 그 데이터가 이제 어디로 가겠는가. 그래서 저도 딥시크가 지금 현재도 너무 사용자가 몰려가지고 약간 중국 내 번호가 아니면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사용하려고 해도 살짝 제일 걸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딥시크 쇼크가 나오니까 이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여기 하정우 이제 센터장이 소셜 미디어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딥시크의 정책 약관을 보니까 사용 장비 정보는 물론이고 무서워요. 키보드 입력 패턴이나 리듬, IP 정보, 장치 아이디 등은 기본에 쿠키까지 싸그리 수집하는 것으로 나온다. 게다가 수집한 사용자 정보는 중국 내 보안 서버에 저장된다라고 올렸어요. 이거 말씀하신 분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니까 약간 또 경쟁자를 경쟁하려는 의미도 있냐라고 하지만 이 얘기만 듣고 나면 이거 너무나 광범위하게 정말 수집하는 거잖아요. 무섭습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이게 어떻게 갈지.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는데 네. 또 이 또한 나의 개인정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다라는 게 또 확인은 안 되니까 맞습니다. 또 막연한 또 두려움이 들기도 그래서 하고. 왜 이런 소셜 미디어 관련돼 가지고 제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가 그 무슨 서비스를 공짜로 쓰고 있으면 네가 바로 그
사용료가 되는 거라고.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예, 비용이 예. 된다. 뭘 공짜로 쓰고 있으면 다 네가 사용료라 되는 건데 이 딥시크가 이게 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의 개인 정보가 사용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AI계 테무라고 했잖아요. 저도 테무 안 쓰거든요. 저도. 그 이유가 이제 약간 불안해서 안 그렇죠.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서방 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서비스를 또 제한하는 강력한 배경 중 혹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그렇게 해서 뭐 DJI라는 그런 드론 1위 업체 앱도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없게 막아놨고 테무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서 삭제를 하고 있고 그럼 또 AI 서비스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이런 게 또 커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기피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정부가 그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앞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폭락한다는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 현재 뭐 SK 하이닉스 한 8% 정도로 낙폭은 조금 좁히기는 했는데 어떨까요? 그 일각에서는 AI판 스푸트니크 쇼크다. 이게 그 1950년대 소련이 인공위성 1호를 먼저 그 발사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이제 놀랐던 그런 이야기죠. 근데 또 한켠에서는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오히려 우주 개발 비용을 훨씬 더 확대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요. 저도 약간 후자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딥시크 쇼크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동안에 AI 투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AI의 미국 수들 보면 이 정도. 근데 중국은 이 정도 저비용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그동안에 AI 거품론은 사실 있었는데 이게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미국, 중국 양측이 다 이제 투자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저는 약간 후자 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AI는 이제는 어찌 보면 군비 산업, 약간 방산 산업 느낌이거든요. 이걸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고 이게 약간 국가의 이런 보안, 안보 이런 거랑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이 취임 직후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픈 AI하고 오라클하고 이제 소프트뱅크 이렇게 세 개 기업하고 같이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하고 AI 인프라에다 이제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발표한 시점이 사실 트럼프가 이 딥시크라는 존재를 모르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알면서도 이런 중국의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올라온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 많은 투자 금액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뭐 꼭 투자를 해야 되는 AI 산업인 거고 그리고 이제 AI의 주도권, 기술 혁신 이런 거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은 더 강하게 할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칩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가격은 좀 빠르게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AI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엄청난 AI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미국이 그럼 우리 이제 AI에 투자하지 말자. 아니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더 하겠죠. 게다가 지금 이 딥시크를 보면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이 하드웨어로 안 되니까 소프트웨어로 그걸 극복한 거잖아요. 근데 네. 하드웨어가 어쨌든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중국이나 이제 하드웨어 쪽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하드웨어 비용에 더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혁신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 소프트웨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에는 결국 이제 사람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개발자, 기술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고요. 그들에 대한 처우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들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인 그런 바탕이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문화는 중국은 아예 그 AI 쪽으로 완전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아까 말한 그 저장성 그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시진핑의 딸도 그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보자면 우리 하드웨어 안 되잖아요. GPU 뭐 2,000개 있냐 맞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더 많다 손 치더라도 하드웨어는 뭐 미국의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도 그런 문화가 있냐라고 보면 좀 암울하죠. 우리 기술자 우대하는 문화 있나요? 대우 그렇게 해주나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저 비용으로 약 80억 원 정도 돈으로 물론 이것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그 비용으로 해냈다면 우리는 안 될까? 그 우리도 할 수 우리도 있어야 할수 있지 되잖아요. 않을까? 이렇게들 하는데 근데 어떻게 사실 기대를 그래도 해봐야죠. 개발자들 보면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개발자들 물어보면은 한국에서는 사실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그 가용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의대 보내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공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다 미국으로 가요.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만난 중국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 공부해서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애국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공대생들이 가서 이제 자기가 배워온 거를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그 처우가 다르니까 달라요. 중국에서. 맞아요. 그리고 이 돈도 많이 주니까. 회사 딥시크도 개발자들이 굉장히 신입 인력, 젊은 인력이라고 하지만 이분들 연봉 굉장히 많이 받아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우를 잘 해줘야 우리나라도 이제 공대생들에 대한 좀 인식도 달라지고 좀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이런 AI 분야에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 정부는 사실 이공계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는 과학기술 달려 있다 이런 이제 모토로 뭐 스타트업 창업에도 뭐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스타트업 창업했다가 실패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팁스라든가 아니면 모태펀드 이런 것도 막 예산을 줄이는 분위기기도 하고 막 이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약간 기사를 보면서 그 미래에는 공대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고인이 된 남편과 같이 모은 전 재산 200억을 이제 연대에 기부한 할머니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그 고인이 된 남편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그때 이제 사법시험 보는 학생들이 많았던 시기였나 봐요. 사법시험 준비한 학생이 너무 많다. 나라가 인류가 되려면 고시생이 아니라 공학도가 많아야 된다. 아하. 부강한 선진국의 공통점은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는 것. 우리가 사실 노벨상 뭐 이런 것들 이제 배출자가 없고 이러니까 이제 순수 과학 이런 것들에 투자해야 된다. 뭐 공학에 투자해야 된다. 말로는 많이 하는데 사실 거기에 배정되는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보면 아직 좀 갈 길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 이번에는 딥시크라는 그 하나가 이제 상징적으로 대두가 되는 거고 뭐 그제도 알리바바가 Q1이라는 AI 모델을 또 출시하기도 했고 딥시크보다 훨씬 더 또 고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자랑을 하고 있고 하나의 단면인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중국은 뭐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 개발, 로봇, 뭐 AI 등등까지 엄청난 기술을 또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앞으로 조금 더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